한국 같은 소국이 어떻게 중국에 대항할 수 있겠어? 여기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유럽 이외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던 이 학생이 강의를 듣던 중 한국에 대해 발끈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틴 아들러입니다. 저는 독일의 민헨 대학교 문화학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학교로 걸어갔죠. 대학 건물들은 학교의 역사와 함께 오래되었고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건물들은 항상 저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도 뭔가 중요한 것의 일부라는 느낌을 주곤 했어요. 수업에 일찍 도착해서 항상 앉던 자리, 강의실 중간 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쪽에 너무 가깝지도 뒤쪽에 너무 멀지도 않은 곳이요. 이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으면서도 너무 눈에 띄지 않거든요. 우연히 눈에 띄어 신청한 하일리 슈미트 교수님의 강의는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과 군사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었죠. 생각이 깊어 보이는 표정의 프랑스 출신 마리, 친절한 미소를 짓는 미국 출신 에밀리,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걷는 중국 출신 첸 웨이가 있었어요. 오늘은 슈미트 교수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기술적 발전과 군사적 능력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갑자기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첸 웨이가 의자에 더 똑바로 앉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의 눈이 가늘어지고 입술이 굳어졌죠. 이 주제가 그를 긴장시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그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은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한 자료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서울에 위치한 병원들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놀라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계셨죠. 데이터는 한국 병원들이 이 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 평범한 하루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첸 웨이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성과들은,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선전일 뿐입니다. 숫자들은 가짜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좋지 않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밀리가 미간을 찌푸리는 게 보였고 마리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두어야 한다는 이상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모든 말, 모든 표정, 강의실 안의 모든 감정을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냥 학생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무언가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진실과 국가적 자부심에 관한 생각들의 충돌이요. 저는 펜을 들어 공책에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슈미트 교수님이 사실과 연구 자료로 첸 웨이에게 차분히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저는 이 수업이 제가 들었던 다른 어떤 수업과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늘은 단순히 교수님으로부터 사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반대 증거에 직면했을 때도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방어하는지 지켜보는 시간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학생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람들, 흥미로워 보이는 사람들, 불편해 보이는 사람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말과 논쟁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요. 평범한 하루는 사라졌어요. 저는 이제 사실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선을 돌릴 수 없었어요. 슈미트 교수님이 수업을 계속하는 동안 강의실은 점점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무기가 아닌 말과 생각으로 싸우는 전쟁터였죠. 저는 계속해서 공책의 중요한 순간들을 모두 담으려고 글을 적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학생과 토론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강의를 진행해 의료기술에 관한 자료를 지나가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자료 화면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사진들에는 현대식 탱크, 함선, 미사일 시스템도 나와 있었죠. 교수님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했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서 다른 나라들도 사고 싶어 한다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폴란드가 최근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해 전차, 자주포 그리고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첸웨이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이 한국의 인상적인 것을 보여줄 때마다 첸웨이는 고개를 젓거나 믿지 않는다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붉어지고 있었죠. 한국 군대는 겨우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첸웨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300만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숫자만 봐도 한국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 학생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프랑스 출신 마리는 교수님이 한국의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한국 병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미국 출신 에밀리는 조용히 있었지만 들리는 모든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초록 눈동자는 교수님에서 첸웨이로 다시 교수님으로 오가며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마치 둘로 나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러시아 출신을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첸웨이에 동의하는 것 같았고, 특히 북미에서 온 다른 학생들은 교수님의 연구를 믿는 것 같았죠. 저는 중립을 지키며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었어요. 파란색 펜으로 페이지마다 빼곡히 메모를 채워나가고 있었죠. 단순히 사람들이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할 때의 표정까지도 적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차분하게 대응하고 계셨어요. 첸웨이가 중국의 엄청난 수의 군인을 언급했을 때 슈미트 교수님은 현대 전쟁은 단순히 군인 수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지라고 하셨죠.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2024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순위에서 교수님이 차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세계 5위, 중국은 3위입니다. 이 순위는 단순히 군인 수뿐 아니라 25개가 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입니다. 첸웨이의 얼굴에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마치 자신 주변에 벽을 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슈미트 교수님이 저를 향해 몸을 돌리셨죠. 마르틴, 이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뺨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저는 보통 주목받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말을 해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을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순위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단순히 군인이나 탱크 수만 세는 게 아니라 훈련, 기술, 경험, 그리고 나라들이 동맹국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봅니다. 마치 학생을 한 번의 시험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한 모든 작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아요. 첸웨이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저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어느 편을 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단순히 숫자만이 아닌 모든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함으로써 어쩌다 보니 토론에 발을 들이게 된 거였죠. 슈미트 교수님은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강의를 계속하셨어요. 교수님은 폴란드가 구매한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폴란드가 처음에 180대의 K2 전차를 주문했지만 2차 계약에서 180대의 K2 전차를 더 구매하고 폴란드 자체 생산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죠. K9 자주포는 212문에 더해 2차 구매 계획의 연장선에서 152문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도 설명하셨어요. 또한 지상 무기에 더해 FA-50 경공격기 48대도 1차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많이 원할 정도로 그 무기들이 매우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이 정보에 흥미로운 듯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마리는 공책에 메모하고 있었고요. 첸웨이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서 펜을 계속 똑똑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수업이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시험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성적을 받는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다른 생각과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죠. 첸웨이에게는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그의 강한 믿음과
맞지 않는 정보를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교수님에게는 누군가 계속 도전해도 차분하게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고요. 저에게는 제 나름의 의견을 형성하면서도 중립을 유지하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죠. 수업이 계속되면서 저는 강의실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더라도 증거를 살펴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증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직 누가 어느 쪽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공책의 새 페이지를 펼치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도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거든요. 슈미트 교수님이 강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강의실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었어요. 공기가 마치 천둥 번개가 치기 전처럼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펜을 더 꽉 쥐고 모든 것을 기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님은 한국의 방위 산업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보다 자세한 자료 화면을 더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앞서 말한 폴란드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한국의 무기 체계는 자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화면에는 K2라는 인상적인 한국 전차와 K9이라는 큰 자주포의 사진이 보여지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숫자만 말씀하실 때는 실감하지 못했지만 자료 사진과 함께 생각해보니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실제로 구매하고 있는 진짜 무기라는 것을 느꼈죠. 폴란드가 최근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을 했지만 한국의 무기 체계는 튀르키예,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에서도 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도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미트 교수님이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하고 계셨어요. 또한 단발적인 계약이 아니라 추가로 물량을 들여올 수 있도록 협상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첸 웨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등은 마치 판자처럼 꿋꿋하게 펴져 있었고 펜을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그는 더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히고 있었죠. 마리는 강의 내용에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빠르게 메모를 하며 정보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에밀리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초록 눈동자는 생각에 잠겨 있었고 모든 것을 고려하며 공책 위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첸 웨이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나 봐요. 그의 손이 다시 번쩍 올라갔어요. 중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최첨단 전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한국의 성과는 단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는데도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강의실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죠. 일부 학생들은 불편해 보이며 자리에서 몸을 비틀거나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슈미트 교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첸 웨이의 의견에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강의를 계속하셨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는데 거기에는 큰 미사일 시스템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현무-5 미사일입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8톤 탄두로 지하 100m까지 뚫을 수 있죠. 화면에는 미사일의 성능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어요.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보호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지하 깊은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수치와 사양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첸 웨이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나 봐요. 그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어요. 종이 위에 숫자일 뿐입니다. 그가 거의 소리치다시피 했어요. 중국의 군대는 모든 중요한 면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기술적 주장들은 그저 빈 선전에 불과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이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였죠. 슈미트 교수님은 강의실 앞에 완벽하게 정지한 채 서 계셨고 표정은 차분하지만 진지했어요.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함께 모일 수 있는 때였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제 펜은 공책 위에 떠 있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적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건 더 이상 단순한 토론이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방식들 사이의 대결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침묵이 영원처럼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가 긴장감을 깨고 들려왔어요. 에밀리였어요. 그녀는 수업 중에 많이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첸웨이를 직접 바라보며 말하고 있었어요. 전쟁의 본질은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어쩐지 강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력은 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패로서 기능한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화난 것도 방어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전체 토론에 대해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있었죠. 저는 첸웨이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그의 표정에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걸 봤어요. 항복이나 동의는 아니었지만 의심의 흔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에밀리의 말이 그의 확신이라는 갑옷에 작은 균열을 만든 것처럼요. 슈미트 교수님은 에밀리의 의견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훌륭한 지적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군사 발전의 목적이 반드시 충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가 많죠. 강의실의 긴장감이 약간 누그러졌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순간의 한가운데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사실과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였죠.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사람들이 말한 것만 적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첸웨이는 중국의 우월성을 너무 강하게 믿고 있어서 한국이 일부 영역에서 뛰어날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슈미트 교수님은 연구와 데이터의 힘을 믿고 계셨고요. 에밀리는 우리 모두에게 경쟁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어요. 강의실 주변의 동급생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일부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일부는 생각에 잠겨 있고, 일부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도록 도전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저도 포함해서요. 저는 단지 관찰만 하려고 수업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더 깊은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첸웨이는 여전히 교수님의 발표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강의실은 무언가 변했어요. 문이 조금이라도 열린 것 같았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대화로 향하는,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방어하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대화의 문이요. 저는 공책의 새 페이지를 펼치며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군사적 능력에 대해 누가 옳고 그른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어렵고 불편할 때조차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죠. 슈미트 교수님이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고 계셨어요. 현대 전쟁에 관한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셨죠. 화면에는 전문가들이 군사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25가지 이상 다양한 요소가 담긴 차트가 보여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군인이나 탱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훈련의 질, 기술 발전, 그리고 나라들이 동맹국들과 어떻게 협력하는지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군사력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이 모든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슈미트 교수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저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첸웨이의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있었죠. 어깨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표정도 달라져 있었어요. 아직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반응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강의실의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의 무거운 긴장감은 뭔가 더 사려 깊은 것으로 바뀌어 있었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들은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누구도 논쟁에서 이기지 않았지만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났던 거예요. 저는 이제 관찰 내용으로 가득 찬 제 공책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보였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수업 내내 강의실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기록해 두었죠. 저는 제가 가치 있는 무언가를 담아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생각들을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요. 슈미트 교수님은 시계를 확인하시더니 수업을 마무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술 토론에서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실을 발견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학생들이 각자의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가방을 지퍼로 잠그는 소리가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죠. 첸웨이는 빠르고 날카로운 동작으로 재빨리 자기 물건들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가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강의실 건너편에서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뭔가를 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다른 무언가의 흔적도 있었어요. 아마도 작은 의심의 씨앗이었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도전할 때 배움은 불편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첸웨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강의실을 떠났어요. 그의 발걸음은 빨랐고 문을 통해 사라졌죠. 다른 학생들이 강의실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 메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에밀리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는데 그녀의 초록 눈동자에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넌 모든 걸 다 적었지, 그렇지?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싶었어. 그럼 그 모든 메모로 뭘 할 거야? 공책을 덮으면서 저는 그녀의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변화하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는지에 관한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 에밀리는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에 의문을 품으려는 의지가 더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함께 강의실을 나서는 동안 복도는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학의 오래된 돌벽은 우리의 것과 같은 토론과 논쟁의 현장을 수세기 동안 지켜봐 왔겠죠. 밖에는 민헨의 하늘이 맑은 파란색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야기하고 웃으며 캠퍼스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저는 내면이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수업은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던 거죠. 관찰자로서 제 역할이 저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첸웨이가 자신의 믿음에 도전하는 정보와 씨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저 자신의 생각도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편안하거나 익숙하다는 이유로 제가 믿고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도시거리를 통해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우리가 일단 무언가가 진실이라고 결정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첸웨이는 중국의 우월성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성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든 말든 여전히 진실로 남아있죠.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에 앉아서 저는 다시 공책을 펼쳐 제 관찰 내용을 읽어보고 있었어요. 제가 기록한 이야기는 사실 한국과 중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것이었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는지, 도전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보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중요한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위는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하며 조약돌거리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저는 제가 목격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대학에서의 모든 날이 인생에 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슈미트 교수님의 강의실에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또는 거부하는지에 관한 진짜이고 중요한 무언가를 보았던 거예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단단히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진짜 도전은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우리의 손을 느슨하게 풀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죠. 내일 저는 다시 수업에 갈 거예요. 첸웨이는 아마도 여전히 중국의 우월성을 믿고 있을 거고요. 슈미트 교수님은 계속해서 연구와 데이터를 제시하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단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것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도전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법을 배웠던 거죠. 공책을 덮고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움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예상치 못한 답변에도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한 계속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진짜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